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일부터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는데요. 각각 서울과 대전, 충청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관련 내용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삼성전자 노사 갈등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협상이 결렬이 됐고 노조는 21일부터 예정했던 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양측이 대화를 하고 있기는 해서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에는 성과급 배분 방식 이전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성과급 배분 방식이라기보다는 이 성과급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일단 노조 측에서는 15%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또 사측에서는 총 영업이익의 10%를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좀 좁혀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한 50%를 폐지해달라라는 노측의 요구도 상당 부분 수용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제도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사가 상당 부분 접근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적자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성과급을 배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정도 배분할 것이냐 지금 이제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배분의 규모를 가지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고 제가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은 지금 중앙노동위원회가 사후 조정을 두 번째로 시도를 해가지고 이 최종적으로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재안에 대해서 노조 측은 수용을 했는데 사측이 수용을 안 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노사 교섭을 하면은 중재안을 사측은 수용을 하고 노측이 수용을 안 하는 경우가 지금 대체로 있는데 이번 지금 삼성전자 노사 교섭 같은 경우는 정부의 중재안을 노측이 수용을 하고 사측이 좀 수용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지금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교섭을 주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좀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고 또 노조 같은 경우는 설령 내일 파업에 돌입한다 해도 계속해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일단 뭐 총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극적으로 막판에 좀 노사가 타협을 해서 이 총파업은 좀 막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메모리 사업부뿐만 아니라 적자를 본 시스템 파운드리 사업부도 성과급을 많이 받는 게 맞냐 지금 이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현직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지금 나서서 협상이 결렬됐지만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마지막까지 파업만은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재안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사측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아마 김영훈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재안을 갖고 아마 노사 간의 마지막 타결을 좀 시도할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저는 이게 내일 뭐 최종적으로 파업까지 들어가기 좀 힘들게 보이는 게 노동부 장관에게 두 가지의 권한이 있는데 하나는 긴급 조정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삼성 노조가 내일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파업을 종료시킬 수 있는 긴급 조정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 노조 같은 경우에도 내일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파업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노조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나름대로 수용을 한 걸로 보이고 지금 사측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성과급 배분 방식에 있어서 근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삼성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긴급 조정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정부의 중재안을 무조건 사측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영훈 장관이 나름대로 이 중재안, 그러니까 정부의 중재안을 갖고 사측을 조금 설득하는 작업을 갖게 되지 않을까. 다만 성과급 배분 방식도 보면 삼성 노조에서는 아무래도 적자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그래도 반도체 호황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 한 70% 정도를 줘야 된다는 것이고 사측에서는 기여한 게 전혀 없이 적자 상태이니까 한 40%만 정도 주자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김영훈 장관이 한 50대 50 정도로 나름대로 비율만 좀 조정해서 사측을 조금 설득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김영훈 장관이 나름의 어떤 정부 중재안을 갖고 오늘 노사 대표를 만나서 최종적인談판을 통해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것이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나름대로 시험대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 장관이 그러한 역할을 좀 할 수 있을지 설득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켜볼 타이밍이다. 다만 저는 최종적인 어떤 파업까지 갈 상황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충분히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아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훈 장관이 또 노조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노사를 잘 설득할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뭐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도 막판에 극적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노도 그러고 사도 그러고 정부도 그러고 지금 마지막까지 꼭 대화를 통해서 이 협상을 타결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의지는 굉장히 강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중재안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측이 거부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결국 이제 이 성과급 규모의 문제인데 그런 뭐 줄다리기로 얼마든지 저는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협상이 결렬이 돼가지고 총파업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당장 노조도 국민적인 그런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회사도 경영에 큰 이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총 100조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노사 정 모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어떻게든 타결을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게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마지막으로 긴급 조정권을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극약 처방입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해서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사실상 정부가 이제 강제로 중재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노동 3권이라고 하는 단체 뭐 행동권 그리고 또 단체 교섭권, 단결권 등 이걸 이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정부에게도 큰 상처가 되고 노에게도 상처가 되고 또 그리고 사측에도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 긴급조정권 발동이 만약에 이번에 된다면 지난번 2050년에 있었던 2005년에 있었던 아시아나항공 사태에 의해서 21년 만에 또 발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극적인談判 타결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단체 행동도 좋지만 선이 있어야 한다.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가 할 일이다.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노조를 직격했다고 봐야겠죠? 저는 뭐 국민들 대부분들께서도 지금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너무 불편함을 느끼실 거라고 보이거든요. 삼성전자 주주가 460만이에요. 근데 이번에 배당 이익으로 받는 게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노조원들이 한 7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가져가게 되는 영업 이익의 10%가 되면 한 30조 정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투자도 하고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를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고용이 되어서 연봉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영업이익의 10%가 되는 한 30조 정도를 가져가는 부분들은 너무너무 과도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직격을 하신 것 같고 특히 한 가지 더 보태보면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익을 가지고 특별 성과급을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결국은 반도체 분야의 초호황 문제를 근로자만이 가질 것이냐, 아니면 그 협력업체라든가 또 그동안에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도 있었고 세제 지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러한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려하시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볼 때는 이번에 성과급에 대한 이 파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게 이 삼성전자가 만약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뭐 지금 카카오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지금 여러 다른 기업에서도 보면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파업을 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급 파업이라고 하는 이런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최근에 그 노란봉투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어떤 노란봉투법에 보면 두 가지인데 이러한 성과급에 대한 파업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결국은 성과급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경영상의 판단이었는데 그런 경영상의 판단에 있어서도 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이런 사태가 만들어진 것이다.
두 번째는 보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또 하나는 노란봉투법이 그때 파업 조장법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되더라도 노조위원장부터 부위원장, 노조원들 개개인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런 사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도 보면 이번 삼성전자의 파업이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성과급을 두고 파업이 예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뭐 성과급 공유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라든가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입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개정을 포함한 이런 입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됩니다. 예. 제가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측은 노측이 아니고 사측입니다. 그런데 노조가 과다한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협상이 결렬이 안 된다라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삼성전자의 이번 파업이 결국은 노란봉투법 때문이다라는 주장은 허구입니다. 이런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노란봉투법하고 삼성전자 파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노란봉투법은 두 가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일단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게끔 하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뭐 하청업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노란봉투법하고 상관없이 기존의 노동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단체 교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주장은 다 맞지 않고 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는 노조 측에 지금 상당 부분 자중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고 노사 모두에게 압박을 던지고 있어요. 대통령의 메시지 핵심 포인트는 노가 노조의 이익을만을 내세우지 말고 사가 사측의 이익만을 내세우지 말고 전체 국가 경제에 입각해서 어떻게든 파업을 막고 협상을 타결하라라는 메시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짧게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자꾸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부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어떤 사용자로서의 어떤 책임 부분을 강한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노란봉투법에 담겨진 내용 중에 보면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서도 이제 파업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 파업을 작년에 있었나요? 작년에 없었거든요. 재작년에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결국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동안 성과급의 기준이나 배분 방식을 정하는 것은 다 경영상의 판단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게 노란봉투법의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은 어떤 노조가 불법적인 파업을 했을 경우에 사용자 측에서는 보면 통째로 그냥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어떤 경영자 측의 어떤 대응 방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 노조원들이 어떠한 불법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손해를 끼쳤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지만이 손해배상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파업이 벌어졌을 때 노조위원장부터 우리 그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까지 어떻게 그 부분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파업의 예고에 있어서도 지금 삼성전자의 경영자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게 됐다. 이런 부분들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거는 좀 바로잡아야 되겠는데요. 성과급에 대해서 노사가 지금 단체 협상을 벌이면 이게 지금 불법입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이 파업 돌입과 관련해서 지금 불법 파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도 언급이 없고 그리고 좀 사측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잠깐 얘기하면 예. 기본적으로 임금과 관련된 거, 근로조건 관련된 거는 기본 단체 교섭 조건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성과급이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태 원인이 노란봉투법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일파만파 지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탱크데이 마케팅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무신사에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랐다는 7년 전의 광고 문구도 소환을 해서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러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뭐 저는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5.18 스타벅스 이 행사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도 그걸 봤는데요. 완전히 이건 이제 5.18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죠.
5.18과 관련해서 수백 명이 결국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피를 흘리고 그 유가족들이 지금도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지금 통탄해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뭐 스타벅스 마케팅에 이걸 사용한다? 이거는 인간의 탈을 쓰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두 번째로 던진 이 메시지는 무신사라는 이제 그런 회사에서 예. 이 뭐 양말 관련 이제 뭐 빨리 말리는 거 슬리퍼형 양말이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던진 메시지가 보면은 탁 치니까 뭐 억하고 말랐다. 뭐 그런데 이게 결국 이제 1987년도 박종철 열사가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당시에 수사본부가 그렇게 거짓말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결국 이제 또 이 상품 광고에 썼다라는 것은 사실 사람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단지 뭐 이 희생자들만 모여가는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온 국민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연달아 이렇게 강한 메시지로 질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무신사 광고 문구의 경우에는 7년 전 광고라는 걸 두고 송원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기업의 발목 잡기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아마 대통령께서 조금 착각을 하실 것 같아 보면 아마 제보받은 내용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처음에 저도 저거를 봤을 때 최근에 지금 일어난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7년 전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한번 무신사가 저 개침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때 대국민 사과도 하고 전 직원에 대한 역사 교육도 하고 또 박종철 열사 기념재단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또 후원도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걸 올릴 수 있느냐 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도 보면 이게 무신사에서 최근에 스타벅스 어떤 코리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7년 전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낼 때 굉장히 거칠게 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착각을 하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차라리 저런 걸 올리시면서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과거에 무신사라고 하는 기업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직원에 대한 역사 교육을 하고 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또 기념재단에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모범 사례다. 그렇게 되면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와 관련해서도 지금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대국민 사과를 정용진 회장이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신사 사례를 통해서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기업이 또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해서 바로 잡아졌다 하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무신사에 대해서 마치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일처럼 해버리게 되면 과거 일을 계속적으로 소환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것들은 통합의 메시지하고도 관련이 전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늘 대통령 메시지는 상당히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다시 정치권으로 번진 스타벅스 논란 얘기 좀 다시 이어가면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후보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충북도당 SNS에 내일 스벅 들렸다가 출근해야지라는 글이 올라왔고 또 김선민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계정으로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겠다 이런 댓글도 달렸더라고요. 하여튼 도당 관계자, 우리 실무 관계자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이 어떤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계획적이지는 않다고 생각되는 게 어쨌든 게시물 올리고 난 다음에 바로 삭제를 하고 또 도당 차원에서 사과를 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저는 민주당의 어떤 대응 자체가 조금 너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평소와 달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지금 정용진 회장의 어떤 사과문 한 장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이런 일이 걸러지지 않고 벌어졌느냐. 특히 최근에 보면 4월 16일 세월호 12주기 때도 마찬가지로 미니 탱크데이라고 하는 이런 이벤트를 또 했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느냐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 그동안 해온 행태를 보면 당연히 국회 청문회를 지금 열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국회 청문회를 열어서 신세계 회장이 정영진 회장을 소환을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이런 일이 제대로 바로 잡혀지지 않았느냐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정영진 회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과문 한 장 달랑 내고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해임하고 그리고 밑에 부사장 기념재단에 보내서 대리 사과하는 이런 행태를 하면 안 되고 정영진 회장이 직접 지금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영진의 입장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리 사과해서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국회 차원에서 이제 청문회도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 앞에 조금 소상하게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뭐 보입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 국면에서 이런 논란이 생겼거든요. 이게 이번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저는 뭐 국민의힘의 대형 악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7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또 일어났거든요.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은 한마디로 보수라고 할 수도 없죠. 극우 보수 인사들의 역사 인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저는 꼽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아직도 이 땅에 정의가 확실하게 지금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도 뭐 5.18을 폄훼하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뭐 북한군의 뭐 소행이다. 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직도 사법처벌을 받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이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확실하게 5.18 등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조롱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100%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뭐 5.18 이 민주화 기념일에 지금 뭐 스타벅스에서는 선명하게 제가 봤어요. 5.18 탱크데이. 5.18 때 탱크로 밀어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는데 이걸 지금 뭐 마케팅에 사용하는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난다는 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질타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지금 뭐 충북 도당 여기 지금 게시판에 뭐가 떴습니까? 나는 뭐 내일 새벽에 스타벅스에 가야 되겠다. 또는 뭐 더 나아가서는 샌드위치를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사과문을 내면 뭐합니까? 이 사과문이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왜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보수 전신의 정당에 다 총재를 지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뿌리가 그런 뿌리니까 저는 이런 일이 국민의힘에서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2.3 내란을 계속 옹호하잖아요. 공천도 그냥 내란 공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대선 공약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이번에 국회 개헌안은 또 당론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투표 불성 내배가지고 다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 인식을 갖고 있고 또 이런 행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5.18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그런 일들이 국민의힘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21일부터는 2주간의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선대위 모두 대표 격전지로는 서울을 꼽았고요. 민주당은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충청권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각 당의 승리 전략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저희들이 예상을 했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력과 자원을 다 함께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전 충남 지역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 의미도 담겨져 있다.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충청도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는 점. 네, 딱 자정부터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 첫 유세를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또 의미가 있을 텐데 민주당은 서울이고 국민의힘은 충청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일단 민주당은 서울이 지금 불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원호, 오세훈,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이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는데 양 후보의 이 격차가 좀 좁혀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대로 가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가지고 확실하게 승리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가 첫 번째 공식 선거운동 지역으로 서울을 선택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보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내란 심판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확실하게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로 이제 쐐기를 박을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결과도 뭐 압승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자리를 뺏길 경우에는 퇴색한 빛이 발한 그런 이제 선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열세인데 일단 뭐 중부권에서 민심이 바로 밑으니까 여기서 좀 뭔가 반전을 꾀해보자. 그래가지고 결국 영남의 5개,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이 5개 지역을 지금 지키자라는 이제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이제 재미있는 것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투톱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당 대표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따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따로 움직이는 이유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도권에 오면은 역효과다. 오히려 표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뭐 송원석 대표가 나가는가 하면 이 장동혁 대표는 주로 이제 영남권에 유세를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조금 많이 따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열세 상황이고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은 맞는 걸로 보이거든요. 다만 내일 선거운동 들어가면서 보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이 조금 홀가분해진 상황 같아요. 조금 편해 보이는 거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이라든가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유세 지원을 원하지 않았고 영남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보수표가 조금 결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지역구가 있는 충청권에서 나름대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어떤 정치적 상징성을 좀 갖추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바빠 보이거든요. 원래 같은 경우는 판세가 굉장히 유리했는데 아무래도 선거가 다가오면서 조금 어느 정도 좁혀졌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동안 정원호 후보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나 또는 정당 지지율의 후광 효과로 나름대로 굉장히 조금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게 되니까 정원호 후보에 대한 자질론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동네에서 구청장 3번 했지만 1,000만 서울 시민이 있는 이 메가시티를 이끌 만한 적임자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질론이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서울시장을 일단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서울시장을 만약 지게 된다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을 이기게 되면 본인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겼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에서 지게 되면 사실상 차기 당권이든 뭐든 다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는 2018년도에 어떤 14대 2라고 하는 그런 기준선 위에서 과연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이 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그대로 이번에 탈환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과 어떤 뭐 민주당이 결국 지방선거의 어떤 성패를 가루는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 서울시장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사가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밤 10시 반에 삼성전자 노조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노사 협상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밤 10시 반에 브리핑을 한다고 하고요. 저희가 관련된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얘기 좀 해볼게요. 정원호, 오세훈 후보가 나란히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부동산 문제로 격돌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해서 조금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뭐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뭐 여야 정원호,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서로 이거는 뭐 당신 탓이다 라면서 이제 내탁 공방을 예. 벌이고 있거든요. 일단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서울의 주거난이 이렇게 심각하냐, 전월세난이 심각하냐. 이거는 오세훈 시장 당신이 총 4번 했고 최근에만 2번 했는데 그때 제대로 공급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서울시의 주거난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결국은 오세훈 시장 책임이다 라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구체적으로는 이제 공급의 책임을 묻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에 5년 동안에 내놓은 공약이 뭐였냐면 36만 원을 공급하겠다라는 공약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매년 8만 원, 그러니까 2022년에서 24년까지 8만 원, 그러니까
38, 24, 24만 호밖에 공급을 못했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공급 부족은 오세훈 시장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2027년까지 6만 호를 착공을 하겠다. 그리고 또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을 대거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영구 임대 아파트 재건축을 해가지고 8만 7천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펼쳤고요. 반면에 오세훈 이제 시장은 현재의 서울시의 공급 부족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책임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뭐 무려 389곳의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공급 책임은 오세훈 시장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만 호 공급을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24만 호 최근 3년 동안밖에 공급을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약속한 공약한 31만 호 가구 공급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문이 듭니다.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정원우 후보가 건설 부동산 경기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부족한 걸로 보이거든요. 최근에 뭐 문제 제기하고 있는 철근 누락 관련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여러 차례 지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원우 후보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요.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나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빵 공장에서 빵을 찍어내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뭐 20만 호로 공급하겠다, 30만 호로 공급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좀 시간이 필요한데 오세훈 시장이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또는 박원순 시장 체제 때 계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기간이 밀리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한 18년 정도 보통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오세훈 시장들이 들어와서 신통, 방통 기획이라는 걸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한 13년 정도로 확 당긴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기간이 당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20만 호 또는 본인이 이제 5기에 들어가면 이제 30만 호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주택 공급이 10만 호 그러면은 다음 달 내년에 10만 호가 공급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빈 땅이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거기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하냐는 부분들을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해왔다는 것이고 다음 5기 때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한 30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마치 빵 공장에서 빵을 내일 뭐 1,000개를 찍어내기로 했으니 곧 뭐 한 달이 지나면 1,000개가 나올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은 결국 정치공세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그 철근 논란 관련해서도 그렇거든요. 철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철근을 누락하는 이유는 건설업체가 그것을 빼면서 공사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공사구간의 책임을 맡고 시공을 한 데가 보면 현대건설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1위 건설업체가 철근 몇 개 빼서 공사비 절감하려고 하고 또는 이익을 보려고 했던 건 아닐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아마 현대건설에서 그 잘못을 깨닫고 서울시와 함께 현장 점검과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보강 조치를 했다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다. 마치 철근 누락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전반적으로 1,000만 서울 시민이 살고 있는 이 메가시티에 대한 어떤 부동산 정책 또는 건설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마인드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제가 후보의, 방금 전에 언급했던 수치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매년 8만 호를 공급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총 36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면서 매년 8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2022년에서 2024년까지 매년 3만 9천 호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밖에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바로 잡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철근 누락 문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안전불감증 공세가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은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잘 알겠지만은 GTX 삼성역 이게 철근이 지금 2,500개나 누락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그대로 공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실 공사가 돼가지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면 또 수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너무나 안전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펼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도저히 안 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시공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책임은 결코 면죄부가 주어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5개월 동안이나 보고를 뭐 은폐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결국은 그만두고 그리고 또 후보로 등록을 하니까 그때야 이제 제대로 그 건설교통부에 이게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감사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고의로 은폐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범죄 행위다. 그래서 감사를 넘어서 수사까지 저는 착수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산 북구갑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북구갑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 후보가 청와대 수석 임명 직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업스테이지 AI 스타트업 기업이죠. 이 기업의 주식을 주당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는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인데요. 이게 선거판에 흔들 이슈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메랑으로 국민의힘 또 그리고 한동훈 후보에게 돌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약서에 다 명기돼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정우 후보가 받았던 주식의 수가 총 100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만주라고 해요. 그런데 그 계약서에 명기되는 것이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운 것만 본인이 가져가고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반환하도록 돼 있느냐? 그러면 최대 주주에게 지금 반환하도록 돼 있는데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운 주식의 수가 5,556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정우 수석이 백지 수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4,444주는 의무 보유 기간을 본인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최대 주주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도 최대 주주의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인재 채용이라든지 또는 뭐 직원 보상 이런 부분에 쓰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계약서에 명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차명 주식으로 보유했다라든지 또는 뭐 파킹 주식 의혹이 있다라든지 라는 것은 이거는 뭐 전형적인 정치 공세다. 너무나 불보듯 빤한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저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가 누구냐면 홍정기 변호사라고 하는데 한동훈 후보가 소속된 그 로펌의 대표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결국은 한동훈 지금 후보를 돕기 위해서 본인이 총대를 메고 지금 뭐 정치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여전히 의혹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뭐 저런 부분들을 저는 하정우 후보가 토론회를 피할 게 아니라 한동훈 후보하고 토론회에서 조금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부산 북구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에 상당히 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 AI 수석으로 가면서 이게 한 주가 액면가 100원인데 그 부분이 우선주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12억에 해당하는 분량이고 보통주 같은 경우는 7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한 3억 정도 되는 것인데 그걸 100원에 다시 법인이 되팔았다고 하다가 법인이 한 대표에게 되팔았다고 하고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정우 후보가 AI 수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기업에 돌아가게 되면 그걸 다시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흔히 얘기하는 주식 파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업에 돌아가게 되면 그걸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00원으로 받을 수 있던 것들 100원으로 돌려주고 난 이후에 40만 원을 받고 결국은 다음에 AI 수속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업에 돌아가면 받게 되는 거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 파킹이 아니냐 의심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아마 이번에 부산 북구에 출마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낙선하게 되면 결국 그 기업에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우고 그만큼의 주식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니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주식 파킹이라고 호명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을 뿐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마 토론회나 이런 부분에 나와서 좀 더 소상하게 설명해 주게 되면
한동훈 후보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 분명히 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자꾸 토론을 피할 게 아니라 저런 부분들을 그냥 저는 토론에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정우 후보가 네, 피한 게 짧게요. 아니라 예. 밝혔고요. 그리고 왜 100원이냐? 그러면 액면가가 100원이에요. 그럼 왜 액면가 100원으로 반환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에 액면가로 반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40만 원 운운하는 거는 그야말로 정치 공세고 이거는 이미 반환했기 때문에 본인이 돌아간다고 해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